오늘은 김원일의 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 4부. 자, 1부가 서술자가 병식, 동생이고요. 2부가 병국, 형이라고 한다면 3부는 아버지가 서술자였죠. 4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 4부 중에서도 병식의 밀렵으로 인해 병국과 병식이 간이 주점에서 갈등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의 슬픔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진강이라고 하는 강의 하구를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을 통해서 당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순수한 인간성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전체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모의고사가 시험이지만 를 바라볼 때는 요게 장면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논리를 들어 삶의 기반인 환경이 파괴되는 실상을 파헤치는 병국, 또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통해 분단의 실상과 환경 파괴의 실상, 이 두 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작품은 특징이 또 하나 뭐냐고 하면 전체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마다 서술자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는 뒷골목에 간이 주점으로 들어갔다. 간이 주점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간이 주점이 새로운 공간이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겠네요. 해가 지기 전이라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자리를 잡아 병식이가 주모를 불러 막걸리 한 대를 시켰다. 그리고는 잠시 무료를 깨며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병식이가 말했다. 형, 내 친구 종호 알아? 종호 형이 형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근데 말이야, 죽동 사창가 골목에서 형제가 딱 마주쳤다는 거야. 그 형은 나오는 참이고 종호는 들어가는 길이었고, 종호 말이 내 쪽은 오히려 당당한 편인데 형은 영 쥐구멍을 찾는 상판이라나? 잠깐. 자, 여기서 지금 동생인 병식이는 공부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호, 동생인 이 종호도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창가, 윤락업소예요. 윤락업소를 들어다니는 거에 대해서 형한테 들켰잖아. 그러니까는 변명을 하든 피하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 쪽이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종호라는 친구가 상당히 뻔뻔한 성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입 닫아. 병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 소리? 괜히 엄숙 떨지 마. 자,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무게 잡지 마. 누가 하는 말이야, 이거는. 그렇죠. 병식이가 형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지? 라고 묻는 거는 일종의 의심이죠. 동생이 새의 밀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종호나 병식이나 같은 물이군요. 상당히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요. 병식이의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매우 뻔뻔하였다. 그래서 얘기했죠.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했냐? 그 짓이 뭔데? 그렇지, 밀렵.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해? 병국의 목청이 높아졌다. 여인목에 푸른 심줄이 붉어졌다. 자, 여기서 목청이 높아지고 심줄이 붉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아왔다. 나원 별 말코 같은 소리를 다 듣는군. 별 말코 같은 소리 웃기는 소리를 다 듣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가 있나? 형, 이 지구상에 사는 새를 누가 몽땅 사들였어? 아님 형이 샀어?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 즉 새를 바라보는, 새로 대표되는 자연을 바라보는 병식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돈을 주고 사는 거라는 거죠. 매입이라는 말을 통해서 새 내지는 자연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소유물로 본다는 거예요.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으로 내밀었다. 자네 술을 쳤다. 자, 한 잔 받아. 이거죠? 일종의 화해죠. 형, 우선 한 잔 꺾지. 형제의 우정을 위해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새, 밀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정. 이건 뭐예요? 그렇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화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병국이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 일을 시키고 했어? 그 사람부터 내 화해를 거부하죠. 병국이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 왜 그래? 아, 두루미나 큰 엑사 같은 보조가 아닌, 자, 보조는 잡으면 안 돼. 근데 잡새는 아, 죽여도 괜찮잖아. 아, 날아다니는 새 조금 박제해서 호구 있는 건 죄가 되고, 호구라고 하는 건 입에 풀칠하는 거,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거, 한마디로 호구지책이에요. 는 죄가 되고, 돈 많은 놈이 허가낸 사냥총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보조는 잡으면 안 돼. 아, 잡새는 죽여도 괜찮잖아. 뭐 돈 많은 놈은 잡아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잡으면 안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병식은 잡아서는 안 되는 새와 잡아도 되는 새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짓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자연을 바라보는 병식의 인식이 되겠습니다. 병식이 코웃음을 치곤 술을 들이켰다. 이 지구상의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는 건 넌 알고 있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밀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일종의 이거는 병국의 세계관이 나오네요. 뭐? 그렇죠. 생태주의적 가치관. 그 개떡 같은 이론 그만 집어쳐.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아, 그 중에 내가 한 50마리쯤 죽였다고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자, 그러니까 새를 30억, 50마리, 퍼센테이지로 얼마 되지도 않잖아. 라는 식으로 죽이고 살리고 죽고 사는 문제, 즉 생명의 가치를 무엇으로, 그렇죠, 수량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숫자 참새구이도 없애버리지 뭐. 아, 가축인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이 해방시키고.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오류죠. 그러면서 형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박지 않은 놈 못 되겠어? 지금 병국은 병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병식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면서 박제를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병국의 목적인 거예요.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의 멱살을 틀어주었다.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개시도 안 한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다그쳤다. 난 못 불겠다. 아, 그래, 고발? 그래, 그 고발 좋아하면 고발해봐. 형 손에 아우가 쇠고랑 차지 뭐. 자, 이게 여기서 고발을 좋아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3부, 2부와 3부를 봐야 돼요. 특히 3부를 보다 보면은 병국이가 비료 공장을 고소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을 빗댄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이 소설은 중편 소설이에요. 1부, 2부, 3부, 4부가 별개의 것 같지만 서로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를 같이 보는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병식이가 형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 갈등이 고조되나요? 형도 구치소 꽤나 출입했으니까. 아, 형, 병국이가 구치소 갔다 왔어요? 네. 어디 뭐 때문에? 학생 운동하다가
징역을 살았죠. 그걸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운들 햇볕만 보란 법 없으니까. 이 자식이 말이면 다야. 순간 병국의 주먹이 아우의 턱을 갈겼다. 갈등의 심화. 병식이 머리가 뒷벽에 부딪히자 금세 입술 사이에서 피가 내비쳤다. 정말 형이 날 쳤어? 병식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의자와 술상 사이로 빠져나오더니 형의 허리를 억세게 조여 안았다. 병국의 몸이 마른 장작개비처럼 번쩍 들렸다. 그러고 보니까 병식은 좀 덩치가 있고 병국은 마른 체격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병식은 형을 홀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옆에 있던 의자를 번쩍 치켜들었다. 와, 갈등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의 면상에다 내려 찍으려다 손에 힘을 뽑더니 그만 내려놓았다. 자, 풀렸죠? 갈등이 이완되고 있는 거예요. 형, 오늘은 내가 참는 거야. 내가 정말 다구리 탈 짓을 했다면 다구리 탈 짓은 또 뭐야? 귀속어입니다. 몰매 맞을 짓을 했다면 형한테 얼마든지 맞아주겠어. 그러나 내가 새를 죽인 것도 아니고 쪽제비란 친구를 따라서 심심풀이로 같이 다녔는데 뭐 치사하게 동생을 고발해? 일종의 합리화죠. 나는 직접 죽이지 않았다. 그냥 따라다녔다. 뭐 이런 거예요. 됐어요? 술은 마셨지만 그래 운전대 잡았어. 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 하여튼 간에 병식은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술상 위에 소리나게 놓았다. 100원짜리 동전 3개면 얼마예요? 300원이죠. 이게 술값이에요. 와, 싸다. 자, 입술에 피를 닦았다. 그리고 가방을 들더니 재빨리 출입문을 열었다. 병식아, 학관 끝나면 집으로 들어와. 모자비로 쓰러졌던 병구이가 상체를 일으키며 외쳤다. 그러나 병식이는 이미 술집을 나선 뒤였다. 병구이가 허리가 결리는지 앉은 자세 그대로 늘어져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병국과 동생 병식의 갈등이죠. 뭐 가지고? 새 밀렵을 왜 했느냐? 누가 시켰느냐? 이게 되겠습니다. 주모가 병국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봐요, 젊은이. 안경알이 깨어졌어. 안경의 왼쪽 알이 가운데를 정점으로 방사선의 금을 긋고 있었다. 넘어질 때 아마 술상 모서리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병국은 술집을 나섰다. 가로의 건물의 길 가운데 긴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병국은 학관을 뒤져 족제비란 병식의 친구를 찾아낼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몇 번 본 얼굴이라 기억은 나지만 그가 학관에 다니는지 또 지금 시간에 나와 있는지 거기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저녁에 병식이가 집에 들어오면 그를 잘 구슬려 박제사의 거처를 병식이 보고 끝나고 들어오라고 한 거는 결국은 이것 때문이군요. 박제하는 사람의 거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병국은 경찰을 앞세워 박제사의 집을 덮치거나 그를 고발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 또 박제품이 지정된 보호조가 아닌 이상 그 처벌 법규도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보호조한데 보호조는 국가가 보호하기로 지정한 새 조류입니다. 자, 그런데 보호조가 아닌 이상은 처벌 법규도 모호해. 쫓아가서 고소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당시 환경과 관련한 법 규정이 매우 미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동진강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는 일과 새를 잡는 일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질 때 강력하게 반론을 제시할 근거가 없기도 했다.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근거가 부족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처벌을 받는 살림법 정도의 벌칙이 조류에게는 도무지 해당되지가 않았다. 한마디로 법 규범에 한계가 있었다. 수렵금지 기간이 있지만 총포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총포리니까 총이죠 뭐. 그 벌칙도 용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게 있어도 비현실적이네요.
또한 짐승이나 조류의 박제품은 연구용 내지는 관상용으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가. 관상이라는 것은 보고 즐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연보호의 명목을 인용한다면 야생조류의 남획 마구 잡는 것이 경범죄 정도에는 해당될 것 같았다. 그래봐야 벌금 조금. 그래서 병국은 박제사를 만나면 그를 잘 설득시켜 그로 하여금 조류 중에서도 나그네 새나 철새의 박제만은 금해달라고 간청해볼 작정이었다. 이게 나름 병국이가 생각해낸 해결 방안이죠. 그 목적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새의 독살이란 바로 자신의 살점 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과 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새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박제사가 왜 남의 생업까지 막느냐고 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협회 경남지구와 연락을 취하여 차선의 강구책, 고소고발 정도가 되겠나요? 그때 가서 세우기로 작정했다. 대안을 생각해 두었다는 거죠. 나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병국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고 중앙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또 이동인가요? 다리가 천근이나 되게 무거웠고 이거는 기분이 그래서 그럴 거야. 그치? 마음도 편치가 못했다. 집으로 들어가기도 싫었다. 그가 찾아갈 곳은 개펄밖에 없었다. 왜? 그래, 새떼나 보자. 한마디로 새떼를 보며 위안을 삼으려는 거지요. 결정을 내리자 마음에 금세 공기주머니라도 달린 듯 걸음이 가벼워졌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병식과 헤어지고 난 후 새떼를 보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병국과 병식과 병국이 밀렵으로 인해서 대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진 후 병국이 이제 새떼를 보러 나가려고 하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병국의 입장, 내면 심리를 보면서 새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인물이 새를 바라보는 태도,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장 대표적인 건 병국과 병식이겠네요. 일단 병국 봅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 영상에는 있지 않지만 그 전 영상으로 본다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결국 병국에 있어서 새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동일시하고 싶은 존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 본 거는 이 부분이었죠. 이 지구상의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는 거 너도 알지? 그러면서 최소한 나그네 새나 철새의 박제만은 금해달라고 간청해볼 작정이었다. 그 목적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새를 병국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병식이 봅시다. 병식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가 있나? 형, 이 지구상에 사는 새를 누가 몽땅 사들였어? 아님 형이 샀어? 한마디로 뭐예요? 새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소유물이며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흔해 빠진 잡새 죽였다고 고발할 거야? 즉 크기나 귀함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존재로 보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는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 중에 내가 50마리쯤 죽였다고 치자.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 한마디로 하나를 죽이든 50개를 죽이든 30억 개를 죽이든 죽이는 건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자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그런데 병식은 그러한 생명의 가치를 수량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으로 볼 때 병식은 인간 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 제4부 병식이 밀렵으로 인해 병식의 밀렵으로 인해 혀말리네요. 그죠? 병국과 병식이 간이 주점에서 갈등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